자, 오늘은 제 지인이자 직장인 겸 빌라 투자하고 있는 황 대리님을 모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만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토크하면서 이제 빌라 투자 이야기도 하고 직장 생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급쟁이 직장인이자 이제 가볍게 부동산 경매 투자를 작게 하고 있는 직장인 겸 투자자 황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요즘에 저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현재 뭐 투자 자체를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제가 5번째 집을 취득을 하면서 그 투자금 자체를 다 소진을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뭐 경매 투자 물건을 보지는 못하고 있고. 그럼 지금 5번째가 이제 신혼집을 경매로 해서 구하신 거네요, 실거주를? 네. 실거주 집을 5번째 집으로 구매를 했고, 아무래도 그 집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금 자체를 다 소진을 해가지고 현재는 다시 돈을 좀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 실거주 입장에서 서울에 진입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경매를 좀 하게 됐는지. 일단 그 실거주 집은 경매로 받은 건 아니고,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뭐 지역, 뭐 학군 이런 것들 제가 살면 괜찮을 집으로 계속적으로 좀 알아보다가 목동 쪽에 괜찮은 매물이 좀 있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급매 물건을 좀 잡을 수 있게 돼서 그 물건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도 일단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 뭐 위치라든지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어서 지금은 참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아파트 살려고 그러잖아요. 일단 저는 그 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좀 내려놨어요. 일단 제가 가진 돈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 없기도 하고, 애초에 저는 아파트를 실거주로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경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제 방향은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깔고 왔는 돈을 최소화하자고 생각을 했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이제 최선의 물건을 선택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보면 뭐 부동산 아파트들 가격 막 폭락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빌라들도 가격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뭐 빌라는 가격 자체가 오르는 폭이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한정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빌라 밑에 깔려 있는 대지 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떨어진 집이 있나요? 지금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집 중에서는 크게 떨어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조금은 상승을 한 상태고, 그런데 제가 뭐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건 아니라 가지고 일단 그 월세 받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크게 신경을 쓰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월세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월세가 혹시 떨어진 게 있나요? 월세도 오히려 지금 좀 올랐어요. 금액 자체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은 다 오른 상태고,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그럼 매매가는 잘 모르겠고, 매매가는 팔 건 아니니까 팔질 않을 거라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 만큼 월세도 오른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좀 한번 뭐 재계약된 것들도 있는데 매물들이, 그런 것들은 최소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는 가격이 오른 채로 재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시면서 경매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경매 투자를 시작을 한 게 하나의 좀 계기가 있었거든요. 좀 얘기를 드려보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아버지가 신장이 좀 안 좋으셨는데 결국 투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투석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식을 하자. 제가 신장 이식을 좀 해드리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큰 수술이었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된 상황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받는 월급도 끊기게 되고 통장 잔고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진짜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절대 내가 편안하게 좀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 월급 외적으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들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그 쉬는 동안에 이제 뭐 경매 관련 도서도 좀 많이 읽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강의를 들었고 이제 투자를 좀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경매 투자를 같이 겸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짬짬이 투자를 했어요. 직장에서 반차 쓰고 오전에 갔다가 입찰하고 오고 이런 생활을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그 중에서 이제 낙찰받은 물건들이 이렇게 이제 총 월세형 부동산은 3채가 됐고, 그 다음 이제 오피스텔 한 채, 이렇게 실거주용 부동산 한 채, 이렇게 해가지고 총 5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럼 혹시 네. 순수익금은 말고 네. 그냥 매출이라도 혹시 월세 얼마 정도 좀 말해줄 수 네, 있는지. 지금 총 3채에서 나오는 월세 합계 금액은 한 160 정도 나오고, 순수익은 원리금 다 제외하고 나서 한 100에서 110 정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수익은 현재 뭐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에서 항상 100만 원이 좀 생겼으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월급은 항상 100만 원 정도만 좀 꽁으로 좀 생겼으면 맞습니다. 하는 그게 있는데, 네. 그럼 거기에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는 달성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1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뭐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또 큰 돈이 아니고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원래 제가 그 실거주 집을 사기 전까지는 월세에 살았었거든요. 그 월세 금액이 60만 원이었어요. 네. 투룸 신혼집을 이제 월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월세를 제하고도 이제 또 순수익이 그 제가 받은 제가 받은 그 월세에서 네. 다 충당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공짜 아닌 공짜로 월세를 살게 됐었고, 지금 제가 매입을 한 것도 실거주 집으로 매입을 한 것도 보면 대출 그 원리금을 따져보면 월에 한 뭐 80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집을 안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네,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집 자체가 매력이 있었고, 거기서 빠지는 뭐 대출 이자 원금이 8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내 월세로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저는 자산이 하나 더 생긴 거고, 네, 요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절대 손해는 안 보겠다 싶어서 이렇게 5번째 집까지. 네. 그럼 황 대리님의 투자 전략은 약간 세채에서 받은 걸로 내가 네. 실거주하면서 그 집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드는 전략이네요. 네, 지금까지는 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원래 조금 더 횟수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금전적으로도 목돈도 없고 그다음 지금 부동산 상황 자체가 조금은 또 그쵸,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적 자유. 네. 요즘에 정말 많이들 하는 말이잖아요. 네. 다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어 하고, 저 또한 달성하고 싶고, 경제적 자유의 의미를 한번 풀어서 보면, 금전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 어떤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경제적 자유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일정 수익을 자동적으로 걸어놓고 정말 놀고 먹자, 놀고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정말 놀고 먹는 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내가 안정적인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 내가 이제 노동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그 월급 있죠. 네. 월급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뭐 이제 독서, 글쓰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렇게 뭐 글 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네. 저렇게 경제적 자유로 달려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아직 경제적 네. 자유를 못 이뤘는데 예.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요. 예.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저로 하여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글로, 네. 제 말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나도 평범한 상태에서 점점 부를 읽어가는 과정을 보고 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다. 근데 보통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 꿈이 없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약간 막연한 정도?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는 없고 뭔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밖에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약간 좀 막연한? 아직까지는 저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방향성은 정하신 것 같아서 네. 한편으로는 좀 부럽네요. 네. 그냥 저도 지금은 아직 완전한 그런 목표는 막 설립하지 못했지만 그냥 이제 저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더욱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네, 그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지 않을까. 그냥 요즘에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그다음 여행을 가고 친구를 만나고 하는 그런 즐거움보다 내가 뭔가 목표를 향해서 하나하나 이제 달려갈 때 거기서 얻는 그런 성취들, 네. 그다음 작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를 얻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 행복도 상당히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제가 하루하루 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이제 남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저는 좀 속도가 느리지만 이제 어제 나보다 오늘이 좀 발전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발전되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면 정말 성공한 삶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가난했을 때는 계속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아니면 내 또래들이랑 아니면 나보다 한 살 위나 아래나 항상 비교를 하니까 항상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단발성이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30살 때 제가 바닥을 친 다음부터 절대 이제 비교하지 말자. 어차피 비교군이 다르잖아요. 네네. 내 친구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랑 다르고 네, 다 뿌리부터 다 다른데 그냥 맞아요. 단지 나이만 같다는 이유로 얼떨결에 친구가 됐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짜로 내가 마음 속 편하게 축하도 못 해주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서 그때 이후로는 저도
내 자신하고 그냥 내 자신하고 비교를 하니까 오히려 더 내 자신을 더 알아가면서 맞아요. 이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남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이게 또 아래 사람이랑 비교하면 또 우쭐한 맛에 네. 이게 사람이 발전이 없어지고 또 위에 사람이랑 비교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비교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항상 네, 어제 나보다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네, 제 스스로와 비교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옛날에는 무조건 저도 발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이제 불안하잖아요. 위기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네. 요즘엔 조금 마음이 지키는 것도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해도 네. 지키기만 해도 난 다행이다라고 이런 생각이 요즘엔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발전하려고 어떻게든 배우려고 했었는데 차라리 요즘엔 조금 놔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내 가족들 지키는 것만으로도 나는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부동산 투자할 때, 경매 투자할 때 이제 혹시 노하우나 네. 내가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게 있다. 그런 게 있으면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저도 아직 뭐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작게 이제 해나가는 입장으로서 그냥 제 생각만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막 크게 여러 개를 막 보진 않고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울 그리고 서울 인접 부위에 위치한 이제 뭐 경기도권이냐 네, 그걸 이제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동네 지역에 수요가 확실한지 네, 수요량을 좀 체크를 하고 세 번째로는 수익률이 저는 보통 뭐 수익률 자체를 최소 18에서 20% 이상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일찰가를 작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입찰을 하는데 요즘에 보면 약간 낙찰을 위한 낙찰로 되는 경우가 좀 그쵸.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면 수익률이 전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내 물건이 아닌가 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든 또 낙찰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 낙찰가를 높게 또 적어버리면 그만큼 제 수익률에는 좀 지장이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제 기준으로 좀 세워두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전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가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저는 뭐 회차를 하더라도 일단 그래도 제 기준대로 그래서 작년에도 진짜 세채 이후에 입찰을 한 8번에서 10번 정도 갔는데 다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고 너무 막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워서 약간 좀 방황하다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하면서 네. 혹시 힘든 점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말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바로 셀프 수리. 아, 그 내 집에 대한 그 수리 로망 있잖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낙찰받은 집은 기존의 세입자분이랑 재계약을 해서 그대로 그냥 넘어갔고 두 번째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너무 막 직접 수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명도를 끝내고 집에 갔는데 정말 집이 난장판이더라고요. 바퀴벌레도 많고 네. 엄청 막 몇십 마리씩 나오고 장판도 더럽고 곰팡이도 펴있고 그런 집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 지금은 와이프인데 네.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뭐 페인트 온갖 페인트 다 칠하고 문짝부터 몰딩 그다음 문 손잡이 교체 그다음 등 LED 등 교체
모든 걸 막 다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은 다 맡겼지만 그 페인트랑 자질구레한 그런 부속품들을 바꾸는데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직장 퇴근하면 네. 1시간 되는 거리 그쪽 가서 지하철 타고 가서 수리하고 다시 또 막차 타고 집에 오고 이 생활을 정말 오래 했어요. 오, 그때 이후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제가 절대 수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아,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다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맡길 때도 그냥 무작정 맡기는 게 아니고 견적 비교를 다 해보고 네. 그 다음 그런 부속품들 있잖아요. 뭐 등이나 네. 손잡이나 그 다음 뭐 콘센트 커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그쪽에 배송시켜 놓은 다음에 기사님들께 이렇게 좀 설치를 부탁드리는 식으로 하니까 비용도 훨씬 많이 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배 같은 거 맡기면 네. 그런 걸 또 교체를 안 하더라도 뗐다 붙였다를 해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어차피 하는 거 좀 맡기는 게 네. 이제 노하우군요. 아. 훨씬 좀 비용적으로 좀 절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셀프로 못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든 수리비를 좀 절감하면 어차피 그걸로 내가 조금 하고 싶었던 거 뭐 자질구레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안 그럼 따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맞아요. 그럼 차라리 2~30만 원 거기에 또 투입이 되느니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로 좀 아껴서 네. 내가 아이팟 같은 경우 뭐 그게 그냥 굳이 큰맘 먹지 않아도 이제 그런 비용으로 저는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좀 노하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힘을 안 들이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네. 해주니까. 그게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네. 전문가가 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와 제가 한 그런 기록 결과랑 네. 그들이 한 이제 결과 자체가 퀄리티가 또 차이도 많이 나고 네. 하여튼 그랬었고 두 번째로 좀 힘들었던 경험이 또 하나 있긴 한데 제 명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집에서는 명도가 아주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됐고 네. 두 번째 집도 이제 첫 번째 집이 너무 이제 쉽게 진행이 돼서 약간 좀 안일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집 세입자분도 일단 소액 임차인으로서 네. 보증금을 다 수령해가는 세입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또 쉽게 또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연락을 진행을 하고 뭐 배당 기일은 이제 돈을 받아가는 날이잖아요. 그날에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을 하고 네. 저는 그날 그 명도 확인서라고 집을 비워줬다는 그 그치. 서류를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당일날 아침에 제가 갔는데 이삿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사 준비 안 하시냐 하니까 오후에 이삿짐 센터가 와서 네. 짐을 다 가져간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명도 확인서를 드리면 안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고 약간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제가 다 이제 이사를 가셨나 집에 딱 갔는데 문이 다 걸어 잠겨 있는 거예요. 창문부터 다 그냥 문이 걸어 잠겨 있고 전화를 했는데 10통 가까이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 잠가버리고 도망을 가신 거죠. 그래요? 그때 너무 좀 충격을 받아서 일단 그 명도 확인서라는 거는 어쨌든 낙찰자의 그런 칼자루잖아요. 네. 이걸 어쨌든 세입자분이 나간 거에 대해서 명도 확인서를 드리면 그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수령을 하는 건데 그거를 저한테 키도 안 주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진짜 큰일 났다. 그날은 진짜 잠 한숨 못 잤어요. 너무 힘들게 있다가 다음날 어떻게 이제 연락이 닿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면서 여쭤봤죠.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제가 믿고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 어떡하냐 물으니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사비 주셔야 나가죠. 아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거꾸로 되네. 네, 상황이 완전 뒤바뀐 거죠. 네. 갑이 이제 이쪽이 된 거예요. 저는 믿고 드렸는데 그걸 악용해서 이사비를 뜯어내려고. 그럼 너무 그때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불신이 엄청 크게 생겼고, 아 진짜 돈 관련해서는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한번 머릿속에 좀 되새기게 된 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황 대리님도 아시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명도 확인서만 줘요. 인감 증명서는 안 줘요. 그럼 보통 몰라요. 네, 그러면 정말 진짜 딱 빼는 거 보고 아 내가 깜빡했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드렸어야 되는데 노하우네. 네, 그 팁이다. 저는 그렇게 해결을 해요. 사람이란 걸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냥 깔끔하게 좀 했으면 하는데 보통은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그거 명도 확인서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나중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이제 필요하다는 걸 네. 아니까 네. 법원에서 막 연락해보고 네. 이거 배당 안 나온다더라. 그러면 나도 그날까지 이제 확인을 해봐요. 네, 그래서 그날 만약에 이사를 갔으면 인감증명서 못 챙겨드렸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내가 챙겨드리고 그렇게 되면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네. 이게 진짜 어쨌든 뭐 동시행으로 이렇게 그렇죠. 서로 주고받으면 가장 좋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저는 그게 좀 가장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명도 확인서만 알고 있지 인감증명서는 또 모르니까. 네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네네.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혹시 네. 이제 구독자들한테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네. 일단 제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이 네. 어떻게 보면 항상 그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네. 직접적으로 제가 제 스스로 제 힘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이제 경매 투자를 통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뭐 직장에서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에게 어쨌든 의뢰 입장에서 돈을 받는 건데 경매 투자는 오로지 이제 제가 시간과 뭐 돈과 모든 거를 이제 투여를 해가지고 얻는 그런 이제 수익이잖아요. 네. 거기서 상당히 좀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제 경매 투자를 시작할 때 상당히 그냥 막연하게 두려웠거든요. 그죠. 너무 막 그냥 무섭고 네. 어렵고. 근데 그거를 한번 제가 딱 해보니까 네. 그걸 한 사이클을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뭐 이론을 공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정립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경매 투자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은 다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막상 또 한번 해보면 그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거나 뭐 힘들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머릿속에 좀 넣고 있는 게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하자라는 거를 제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거든요.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행동하고 실행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이제 몸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든 제가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일이 어떻게든 또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물론 사전적으로 이제 뭐 기본적인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준비가 됐다면 꼭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그러니까 저도 조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네. 그러니까 그 벽을 조금 넘으면 예전보단 덜 두렵잖아요. 맞아요. 한 번, 사이클만 네. 딱 돌려보면. 이게 진짜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는데 한 사이클만 딱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기
느끼니까 근데 그게 좀 한결 수월하다. 이걸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이게 돈을 잃을까봐 진짜 맞아요. 처음에는 그 벽이 정말 무섭습니다. 조언해 주시면 이제 한 사이클을 돌려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뭔가 좀 바라는 일이 있으면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직접 한번 부딪혀봐라. 네, 그러면 어떻게든 이게 뭐 실패로 남을지언정 그 실패가 결국 디딤돌이 돼서 또 성공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경험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파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손해는 좀 덜 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네. 꼭 굳이 경매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실패하더라도 또 수정해서 다시 도전하고 네,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또 도전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발전도 되고. 네, 맞습니다. 오늘 경매하는 황대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편하게 먹죠.